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축덕 13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1주 만에 돌아온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하성룡 대변인. 아 갑자기. 아이 벌써 이렇게 청취자들한테는 네. 그렇죠. 잘라? 비밀. 지난 방송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를 대변했겠죠. 설명하면 더 녹음 이상해지지 않아요? 하성룡 기자가 녹음 시작 직전에 대변 보러 갔다가 하도 안 나와서 조금 늦어가지고. 아니 뭐 생각해 보니까 PD가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저 그때 뭐 장염 걸려갖고 지난주 방송에서 다이 PD가 하정찬 기자, 그렇죠. 하정찬으로 세트. 불러야 되겠어. 나도 이제 두 명을 합쳐서. 아 진짜. 아무튼 지난주 방송 참 잘 들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아, 우리 가끔씩 이렇게 빠져주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둘의 케미를 위해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네. 저는 지난주 방송 들으면서 다이 PD가 참 진행을 잘한다. 잘해요. 경험이 없을 텐데. 귀여워. 그리고 뽕 PD는 누가 진행하든 한결같다. 경험이 많을 텐데. 누가 진행을 하든 진행을 당하더라고요. 보면 뽕 늘 PD는. 아마추어의 모습. 누가 진행을 하든 자기 노래 홍보는 엄청 한다. 아. 처음에 좀 어설픈 그 말 같지 않은 좀 이상한가? 어설픈 커튼콜 패러디를 해서 좀 지루하려다가 축덕 모의고사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뽕 다이 PD, PD가 진짜 네, 축구에 뽕 PD가 대한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문제를 냈는데 다이 PD가 다 맞추더라고요. 그렇죠. 놀랄 정도로 많이 꽤- 알고 있더라고요. 다이 PD가. 틀릴 줄 알고 객관식으로 딱 해왔는데 다 맞췄어. 다 엄살이었어요. 못 맞출 것 같다더니. 그러니까 축덕으로 인정. 축덕 인정. 모의고사 2회 뭐 준비해야 되겠네요. 조만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댓글부터 갈까요? 네, 장진성 님이요. 뽕 PD님과 다이 인턴 PD님이 진행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좋더군요. 그나저나 올 PL 초반은 토트넘이 3골만 넣고도 1위를 하지 않나, 아스날이 꼴찌를 하지 않나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아직 초반이니까요. 네. 건바이거님이 두 분 케미가 좋네요. 만약 올해 골룸 어워즈 한다면 베스트 커플상도 도전해볼 만하네요. 스피노프식으로 자주 방송해주세요. 두 분 지인 아님. K리그 응급실님이 36분쯤 최다희 PD님이 그런 글은 어디다 썼나요? 라고 했던 질문은 이천수 선수가 그 발언을 어디에서 했나요? 라는 의미 아닐까요? 당시 이천수 선수는 서울과의 경기 직후 MBC ESPN과의 수훈 선수 생방송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최다희 PD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네. 다음. 어디서 터키 감독 하나 왔다고 요 발언이었죠. 헌터캣님이요. 와 다이 PD님 축자랄이시네요. 재밌게 잘 들었어요. 내용도 재미있고 텐션도 좋고 축자랄 모의고사를 정규 코너로 갖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엔딩곡이 JH님 노래였군요. 어느 순간 바뀌었길래 무슨 노래지 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분 스페셜 방송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해주세요. 그때 뭐라 그랬죠? 그 다이 PD가 등듣명? 등 떠밀려 떠밀려 듣는 듣는 명곡. 명곡. 그 말이 그런 말이 원래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등듣명? 저는 순보명이라고 무슨 그 숨어 듣는 네. 숨어서 보는? 숨어서 듣는. 아니 숨어서 보는 명작이라고 해서 아. 순보명이라고 코너가 있어요. 아. 그 비디오 관련 코너인데 MBC 비디오? 출발 비디오에서 아. 나오는 순보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등등명. 등듣명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배우고 연습하자니 그러니까 한결 같다 그러는 거야. 이번에 두 번째 딸 정산이 나왔는데 좀- 여기까지. 틈을 놓치지 않네요. 근데 JH가 그 뭐 필명도 아니고 그거예요? 이건 진형인데 음. 뭐 여러 가지 뭐 예명 같은 거 써보려고 하다가 너무 과한 건 오버하는 것 같아. 그냥 이니셜로? 네. 알겠습니다. 자, 배우고 연습하자님. 축덕 모의고사를 함께 풀며 잊었던 기본 지식들 되살렸네요. 두 분의 찰떡 케미 유쾌합니다. PS, 뽕피디님, FC 서울 강등 가나요? 제주전도 최악의 경기력으로 패배. 에피소드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가 영입이 되면은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그 안 되는 팀의 수순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팀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막 그 갈등설 이런 게 불붙기도 하는데 내부에서 볼 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괜히 더 불안한 거 있어요. 불안해요. 뭔가. 분위기 좋은데 계속 지는 거. 뭔가 반전 어? 기미가 그러니까 좀 그래도 치고받고 해야 이게 좀 더 풀리는 것도 있고 어떻게 다음 오히려 루트를 그래서 생각할 더 수 있을 것 무기력 같은데. 증이 오래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좀 맞아요. 갈등이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딱히
크게 뭐 문제는 흔들리는 것 없다는- 같진 않은데 계속 아. 경기력은 안 좋은 것 같아서 여름,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그쵸. 상황이 아닌가. 답을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죠. 외국인 공격수부터 해서 영입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이제 팀에 녹아드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너무 뻔한 답인 것 같고. 그냥 팀이 녹고 있죠, 그냥. 그렇죠. 현영민 해설위원이 K리그 보면서 그 흔치 않게 한 팀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작심 뭐, 친정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서울에 그렇지. 대한 걸 얘기했는데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선수들의 투지와 정신력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요. 투지와 정신력 이게 참 그 여기다 갖다 붙여도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는 그렇죠. 그 해결책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부족하다는 거 그게 아닐까요? 해결책이 되는 그렇죠.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해결책이라고 없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이 무관중이 좀 오랫동안 지속된 것도 하나의 문제지 않을까. 이 팬들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쓴소리도 해야 되는 건데. 어때 인형이라도 갖다 놔야 되나요? 인형이요? 리얼한 인형 큰일 나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일 나죠. 네. 우리 두 PD 덕분에 댓글들이 아주 푸짐하게 달렸고요. 댓글은 푸짐한데 네, 질문이 없네요. 네. 목간이 비었습니다. 어디다 아니, 보내면 되죠?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한지 오래됐죠 우리. 앙,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앵. 앵으로. 진짜 질문 계속 없으면 모의고사를 정규 코너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출제자가 것 같아요. 누구죠? 출제자가 힘들겠네요. 뽕 PD겠죠. 그리고 다이 PD는 그것만 풀고 나가는 걸로. 자 오늘 이슈는 뭐 손흥민의 프리킥, 어우, 리그 첫 프리킥.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정말 멋지게 들어갔죠. 네. 그거를 계산하고 찼다면 정말 대단한 킥인데 어쨌든 멋지게 들어갔고 잘 찼고. 계산하고 들어. 제목을 봅시다. 200경기간 보여준 경기력은 거품. 손흥민 언빌리 버블. 버블. 히읗 내붙였어요. 민망해서. 만족스러웠어요. 민망해서 제목이. 민망해서. 민망은 하네요. 객관화가 좀 버블. 됩니다. 버블. 귀엽네요. 케인이 이제 잔류를 하면서 그렇죠. 손케 콤비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손흥민만 빛나고 있다. 그렇죠. 리그에 해리케인도 골은 넣었으니까 어쨌든 그 그 컨퍼런스 리그 리그에서 넣었었죠. 플레이오프에서. 자 와포드전에서 1대0. 근데 참 어쨌든 앞서 댓글에서 3골 넣고 1위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죠. 이번 골은 아주 멋졌고 경기는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원톱으로 섰을 때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제 생각에는 연계 플레이 같은 거는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워낙 익숙한 자리라서 그런지. 그리고 케인 선수가 확실히 존재 자체가 약간 수비수들을 좀 몰아주는 것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계속 앞으로 케인 선수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측면에서 공격을 할 텐데 저는 아쉬운 점은 이적 시장에서 좀 더 사이드 윙어 정도 한 명이 더 들어왔으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담이 좀 줄지 않았을까. 지금 초반은 백업으로 아니요. 아니면 아니 그냥 저기 그 위치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주로 이번 경기에는 오른쪽에 좀 많이 썼는데 주로 왼쪽에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반대쪽에 받쳐줄 선수 예를 들어 루카스 모우라가 있거나 베르베인이 있는데 하지만 그 정도 이상급의 선수 한 명이 좀 영입됐으면은 손흥민 선수의 위력이 오히려 저는 많이 더 분산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런 아쉬움. 그래도 무리뉴 시절만큼 손흥민한테 몰빵하는 손흥민을 지치게 뛰게 하는 그런 축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또 당장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그 뭐 라멜라도 있긴 했었고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좀 실력에 비해서 그리고 베일도 있었으니까 측면 공격수에 대한 부재가 조금 느껴지지도 않았나. 프리킥은 다들 보셨겠지만 진짜 수비수와 공격수를 다 통과하고 골키퍼 앞에서 원바운드 되는 걸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골키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어렵죠. 프리킥이 제일 어렵다고 굉장히 해요. 어렵죠. 순간적인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나와서 막을지 앞으로 나오자니 또 그 앞에서 잘라먹는 잘라먹는. 헤딩을 할 수도 있고 뒤에서 기다리자니 이게 안 맞으면 그렇게 흘러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정말 이거는 의도하지 않고 쳤다라기보다 저는 의도하고 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들어가요. 아. 그게 프리킥 그쪽 라인에서 골을 노리는 최고의 정석 카드긴 그쵸.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직접 슈팅이었다면은 아예 좀 더 높게 골문 구석을 찔렀겠죠. 그 니어 포스트나 파 포스트 구석으로 찔렀을 텐데 그 정도 원바운드 되는 거는 확실하게 슈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아니죠. 안 맞으면 들어가라라는 의도를 갖고 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회전이 강하게 걸리면 네. 바운드 된 다음에 엄청 빨라지거든요. 공이 그렇죠. 확 빨라지거든요.
바운드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킥이었죠. 기가 막히고. 리그 200번째 경기. 야, 벌써 200경기를 뛰었어요. 그렇죠. 1년에 뭐 한 40경기에서 50경기 사이 정도 뛰니까 거의 뭐 한 첫 해 정도를 빼놓고는 거의 풀타임으로 다 그렇죠. 소화했다고 네. 볼 수 있는 강행군을 펼치면서 또 프리킥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산투 감독 그 체제에서는 거의 킥을 전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코너킥도 전담하고 프리킥도 많이 차고 그래서 프리킥 골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근데 해보고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그동안 많이 전담킥으로도 차긴 했는데 프리킥보다는 코너킥을 많이 많이 찼어요. 찼죠.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 산투 감독 시절에서 프리킥을 더 많이 찰 것 같은 게 음. 일단 뭐 기존하고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이전에 에릭센은 빠져나왔고 다이어 선수가 좀 중거리 먼 거리 같은 경우는 그 선수는 이제 다이어 선수가 직접 많이 노리는 차는데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죠? 손흥민 선수는 약간 세게보다는 감아차서 때리는 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코스에서 지금 프리키커가 은근히 많지가 않아요. 뭐 라멜라도 나갔고 많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프리킥골은 올 시즌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기대되네. 시소코와의 맞대결 또 손흥민하고 친했던 시소코였고 네. 시소코가 또 산투를 맞췄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 몸싸움하다가 공이 사이드 라인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누가 봐도 공을 안 걷어내도 되는 그렇지 상황이었는데 밖에 나갔는데 왜 그렇게 차? 그렇죠. 에라이 시소코가 찼는데 음. 그게 이제 산투 감독 왼쪽 가슴에 맞았어요. 근데 산투 감독 꽤 세게 맞았죠. 골키퍼 출신이라고 그런지 뭐 아, 골키퍼 출신이야 산투 감독. 산투 감독이 예. 산투 감독 그냥 뭐 TMI 얘기하자면은 골키퍼 주전급은 아니었고 약간 백업 골키퍼였는데 아하. 무리뉴 감독이 예전에 FC 포르투갈 리그 감독할 때 그때 선수였어요. 오. 나이가 그렇게 막 아. 많지가 않은. 무리뉴가 어렸을 때부터 감독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있을 거고. 제 뭐 이건 또 저거 조사해보지 않은 기억에 의존한 내용이라 틀리면 사과드리겠는데요. 일단 제 기억은 그렇고요. 오, 골키퍼 출신이시구나. 네, 골키퍼 맷집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뭐 가서 맞고도 그냥 그 순간 약간 이렇게 피했다기보다는 그냥 와서 맞긴 한 건데 그렇게 얼굴을 와서 노렸을 것 같아. 노렸다. 그 말 때문에 되게 재밌던 게 그 경기 진행하는 도중에 저기 SNS에 토트넘의 한 기자가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시소코가 의도를 하고 찼다라고 하면은 못 맞췄을 것이다. 이런 멘트가 올라왔는데 시소코 능력이라면 네. 의도한 걸 맞출 수 결정력이 없다 없습니다. 이런 거구나. 의도하지 아이, 않고 찼기 때문에 맞았을 맞아, 것이다. 맞아. 오조준이가 더 맞았다. 네, 우연이다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시소코 선수가 워낙 여러 포지션 뛰고 뭐 프랑스 대표팀도 하고 잘 뛰는 선수이긴 한데 투박해요. 약간 이 선수의 정교함이 많이 떨어져요. 이날 경기에서도 중거리 슛 하나 하는 거 높이 뜨는 거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마무리가 아쉬워. 그렇죠. 마무리가 아쉽고 약간 그 정교함이 떨어지는 스타일을 이렇게 약간 비꼬아서 그 기자가 표현을 했던 거였죠.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의도하지 않은 프리킥과 함께 시소코의 의도하지 않은 산투킥 산두킥. 이 화제였고 그다음이 말볼도 때려잡는 양봉업자 손. 오늘 제목 여기저기 소제목까지 많이 달았네요. 네, 소제목을 되게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요. 굵은 글씨체가 엄청 많아요. 이제 좀 욕심 생기나 봐요. 아니야, 약간. 넣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많아 보이게 하려고. 우리 뺄라고 이제. 아니야, 나중에 나 제가 혼자 좀 다 할 수 빼나가야죠. 있다. 제목까지 다 잡고 필요 없다 이거지. 아니 약간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해지지 않았나요? 이런 게 그러니까 있었나요? 시간 많았나 봐요 지난주에. 이쁘게 하고 싶어 갖고. 그 갑자기 왜? 문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간 많았는데 왜 당일날 대본을 보내냐고요. 요새 그것도 이렇게 링크 막 잘못 등록하고. 보내고. 지난번 거 보내고. 어제 밤에 다 완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네. 꿀벌 군단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총 9골을 뽑아낸 손흥민. 말벌 군단 왓포드를 상대로 통산 6번째 골을 기록했다는 뽕피디 썰이었습니다. 네, 팀. 꿀벌과 말벌 다 노란색 옷 잡는. 입으면은 또 벌 없나요? 벌팀 장수 브렌트포드인가 거기에 노란색 맞아. 뭐 그랬던 것 이부 리그에 같은데. 하나 있었던 거 네네네. 같고. 벌 왜 이렇게 많아? 노란색 팀이 또 어디 있다? 아무튼 생각보다 그 손흥민 선수가 한 팀을 상대로 골을 많이 넣는 기록도 꽤 있고 지난번에 울버햄튼전이었나요? 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으면 프리미어리그 상대 모든 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 또 그런 맞아요. 기록이 오버햄튼전에 있었다고 한 골도 했는데 못 넣었고. 네. 그 뭐 한간에는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양악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반대로 강팀에만 강한 거, 강팀에 강한 양악?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약한 팀을 양악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약한 팀을 상대로만 잘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걸 양악이라고 하나 보죠. 뭐 약간 게임 용어긴 하죠.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참고로 아무튼 프리미어리그에서 와포드 상대로 6골 넣었는데 제일 많은
골을 기록한 상대팀은 사우스햄튼. 아, 거예요. 그렇죠. 아. 내 골 넣었던 게 아마 제일 컸지 않았을까. 그때 4골 포함해서 제 기억으로 8, 9골 정도 나왔어요. 어. 그 지난 시즌에도 뭐 케인이랑 뭐 한 2골 멀티골도 뭐 터뜨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벌집을 건드리는 손흥민입니다. 네. 쏘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손흥민이 나타나면 벌벌 떠는 경기 끝나고 시소코 챙기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박수 유도하고 너무 안- 네, 네. 시소코 선수랑 거의 절친이 손흥민 선수의 절친 알려진 선수가 지금 3명 있는데 델리 알리는 워낙 알려져 있고 시소코 거기다 오리에 오리에. 아, 오리에 선수 3명인데 오리에도 이제 그 중에 2명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리에도 네. 가고. 그래서 지금 오리에 선수가 오늘 이적 시장 녹음 기준으로 오늘 이적 시장이 마감됐는데 이제 계약 해지가 됐죠. 사실상 토트넘에서 방출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리에 선수 계약 기간이 손흥민 연출로는 안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친했던 선수들이 나가면서 조금 이제 새로운 친구를 베프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 그러게요. 그렇게 됐죠. 특히 또 이 시소코 선수가 더 정감이 가는 게 항상 손흥민 선수가 많이 괴롭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런 장난이 되게 많이 치는 모습이 네. 화면에도 많이 잡혔는데 저 바로 적으로 만나서 오리에도 예전에 대야가 막 뭐라고 할 때 손흥민 요리스 골. 요리스 아, 아유 우리 대야래. 대야 언젠가 갑자기 맨유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대야요? 그만둬야 되겠어 이제. 아, 뭐, PD가 가족. 대야가 토트넘 오면 성지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쵸 성지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선정하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했다. 네. 200경기 이상 출전이 자격이군요. 자격만 주어진 거지 여기 명단에 오른 선수들 이름값을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그렇죠. 일단 뭐 우승도 좀 해야 되고 음. 개인상도 좀 더 타야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멜로디. 프리미어리그 100골 이상 득점한 은퇴 선수도 선수. 자격 요건이 되는군요. 지금 몇 골이죠? 몇 골쯤 됐나? 70 몇 골 넣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달성할 시즌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계속 이런 페이스를 음. 보여준다면은 그 음. 기록도 가능한. 근데 이게 자격을 획득한 거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음. 보니까 저도 이 사실은 지금 뽕 PD가 대본에 적어놔서 처음 봤어요. 이런 명예전당 조건이 있구나. 처음 봤는데 열심히 했다니까 뽕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네요. 대본만 당일날 보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그 명단을 보면은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활약이 당연히 더 지속되겠지만 들어가긴 상당히 쉽진 않은 명단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레전드들이 워낙 많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토트넘 선수가 누가 있나는 안 찾아봤나요 혹시? 명예의 전당에? 로이킨이 토트넘에서 뛰었지 않았나요? 로비킨이죠 토트넘. 아, 로비킨 다르구나. 로이킨은 맨유. 그럼 토트넘 대야 헷갈린 출신은 거나 비슷하니까 없네요.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대야랑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퉁치는 걸로. 8명인데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에릭 칸토나, 로이킨, 데이비드 베컴, 베르캄프, 램파드, 제라드 이렇게. 그러니까 토트넘은 없는 것. 일단 여기 써놓은 거에는 없는 것 같네요. 네. K는 올라갈 수 있겠죠. K는 뭐 K는 충분히 거의 자격이 예, 되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여기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매년 한 명씩 선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밀린 선수들이 꽤 한 많아요. 명씩. 아. 그래서 더더욱이 오르기는 오르기에는 어렵구나. 쉽지는 않을까. 그렇구나. 근데 메이저리그하고는 그만큼, 다르구나. 200경기 뛰었다는 게 대단한 기록이고 아시아 선수로서는 또 최초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어쩌다 마주친 리그 1위. 첫 세 경기 포체티노도 연승. 무리뉴도 못한 리그 첫 3경기 연승. 근데 72년 만에 누누가 의미를 많이 처음이에요. 담았네, 뽕이. 네. 리그 개막 후 3연승이 아무도 못했구나. 음. 포체티노도 못하고 무리뉴도 못하고 2년 72년 만에, 만에 네. 처음이네요. 토트넘이 이제 출발은 매우 산뜻하다. 예. 근데 이제 팬들은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 이제 지난번에 특히 울버햄튼전도 그렇고 막상 경기가 끝나 보니까 잘한 거 없는데 이겨 있어. 그만큼 이제 그게 클린 강팀이거든요, 시트를 원래. 클린 시트를 계속해서 이어오다 보니까 한 골만 넣어도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토트넘이 3경기 연속 다 1대0 승리였어요. 토트넘이 한 골이면 충분해라는 팀이었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드는데 지난해 무리뉴 있을 때는 뭐 거의 막 클린시트가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막 거의 3골 막 넣고도 세 골 불안했잖아요. 넣고 치고. 아 이거 오히려 골을 많이 세 넣으니까 골 넣고 후반에 비기고 먹힐 막. 것 같은. 그때 웨스트햄전이었나? 3대0으로 네. 앞섰다. 3대3. 3대3. 네. 소음이 그래서 지난 시즌에 제 기억으로는 사우스햄튼에 이어서 2위였나요? 그러니까 승점을 벌어놨는데 가장 많은 승점을 또 잃어버린 그만큼 역전이나 무승부를 많이 당해서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왜 무리뉴 감독은 수비를 항상 중시했는데 수비력은 약했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누누 산투 감독도 물론 수비를 중시하긴 하지만 멤버가 같잖아요. 이제 뭐 오른쪽에 탕강과 교체된 거 정도 빼고는 중앙 가운데 이제 수비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수비 조직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산투 감독이 쓰는 전술이 이제 포백을 쓰고 있잖아요. 포백은 지금 3경기 연속 다 멤버가 똑같았어요. 네. 왼쪽은 레길론에다가 그다음에 중앙 수비 조합이 다이어, 산체스, 오른쪽에 탕강가. 그 3명이 있는데 지난 시즌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오른쪽 자리에 탕강가가 좀 왔다 갔다 했던 거 그 정도 빼곤. 그리고 다이어 선수도 원래는 이제 중앙 수비와 중앙 미드필더를 2개 동시에 보다가 지난 시즌 정도부터 중앙 수비에 집중한 선수고. 뭐가 달라졌나? 이 선수들이 각성했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선수들이 워낙 지난 시즌에도 불안감을 많이 노출했던 선수들이고 특히 산체스 같은 경우는 토트넘 구단 역대 톱3 안에 드는 이적료를 받고 온 되게 특급 유망주 선수였어요. 근데 기대만큼 성장 못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량은 있지만 워낙 불안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앞에 포백을 수호하는 볼란치들의 역할이에요. 그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역할. 지난 시즌에 그 자리에 누구 섰냐? 호이비에르. 호이비에르는 워낙 우리가 지난 시즌에 칭찬을 많이 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는 올 시즌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 선수의 파트너가 달라졌어요. 파트너가 지난 시즌에는 주로 시소코 아니면 윙크스 이런 선수들이 섰어요. 근데 그 선수들은 워낙 축구 팬들은 다 알다시피 워낙 욕 많이 먹었던 선수들 못한다고. 근데 그 자리를 올해 누가 쓰냐? 스킵스라는 선수가 쓰고 있어요. 20살, 21살 정도 되는 신예 선수인데 이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트넘 유스에서 계속 키워온 선수고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되게 유망주예요. 이 선수가 17, 18 정도의 토트넘 1군에 데뷔했는데 경험을 쌓으라고 지난 시즌에 노리치 시티로 임대를 보냈어요. 2부 리그에. 노리치 시티를 우승시키고 승격까지 시키고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경험치까지 쌓이고 지금 이 선수가 호이비에르 옆에 파트너 역할을 딱 잘해주면서 포백 라인까지 이제 더 안정화가 됐다.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 스킵도 스킵이지만 그 어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탕강가도 지금 사실 지난 시즌에는 뭐 왼쪽도 서고 중앙 수비도 서기도 했는데 오른쪽 좀 생소한 자리에서 자기 그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델리알리도 지난 시즌 좀 헤맨 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무리뉴 감독이 나가면서 산투 체제에서 좀 수비의 맛을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델리알리의 변화가 뭐냐면은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약간 그래도 2선 쪽에 많이 있었어요. 위쪽에. 근데 지금 누누 감독은 약간 그 수비형 미드필더 2명 앞쪽에 세우는 엄밀히 말하면 2와 3선 사이에 좀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델리알리를. 그러면서 델리알리의 활동량이 수비부터 위에까지 약간 박스 투 박스로 많이 좀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팀에 기여하는 역할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뭐 태업한다고도 느껴졌을 만큼 안 뛰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감독이랑 궁합이 안 맞았는데 그치. 이번 시즌에서는 뭐 표정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감독이 중용을 해주니까 그만큼 산투 감독의 스타일은 어때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야죠 당연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랑 너무 솔직한데? 이겼지? 경기 끝나고 보면 왜 이겼지? 너무 솔직해. 선수들이랑 친하지도 막 뭔가 그런 것도 없다 하지 모른대잖아 않았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카리스마 있다. 하여튼 팀 분위기가 뭔가 무리뉴 때는 무리뉴가 막 조작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려고 용을 쓰는 억지로 막 포지션도 막 바꾸고 스타일도 좀 막 흔들어 놓는 그런 게 있었다면 산투는 잔잔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을 흘러가듯이 되는 대로. 네. 그래서 딱히 이 감독은 어떤 스타일일까? 무리뉴는 확실하게 색깔이 있는 감독인데 산투의 색깔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술적으로 물어봤는데 보면 모르네요. 전술적으로 보면 4-3-3을 좋아하는 감독이긴 해요. 4-3-3인데 그렇죠. 약간 제 생각에도 약간 그래도 공격도 하겠지만 수비를 좀 안정 많이 시키는 감독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것으로. 네, 모르는 것으로. 자, 그래서 토트넘이 3경기 연속 클린시트 한 것도 최초예요. 개막전 3경기 연속 한 번도 0실점인 게 역대? 예, 역대 최초. 역대 최초. 와. 클린시트를 이렇게 수비를 못하는 팀이었어? 그때 수비 풋백 황금기에도 못했던 그 베르통원과 그런데 알더베리츠가 맨시티하고 개막전에서 붙었는데 거기서부터 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 EPL이 초반 라운드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 두 팀 때문인데 토트넘 3경기 연속 1대0 승리로 무실점으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것 하나뿐만 아니라 아스날이 3전 전패. 그러니까요. 한 골도 못 넣고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게 지금 개막 후 3라운드까지 치른 상태에서 토트넘이 1위이면서 아스날이 꼴찌인 게 역대 최초. 진짜 희비가 명확하게 갈린 북런던 더비.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스널 팬들 앞에서 진짜 입 조심해야 된다고. 예전에 못하면은 그래도 조금 막 아스널이 이렇게
한동안에는 그 빅4 반열에서 좀 떨어졌으니까 놀리는 재미나 맛이 있었는데 이젠 지금은 놀릴 수가 없다. 네, 어. 너무 이렇게 팀이 안 풀리다 보니까 놀리는 수준을 넘어가 버렸다 이제. 토트넘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토트넘 얘기한 김에 조금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으면은 토트넘 여름 이적 시장의 컨셉을 보면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 이 한마디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손흥민이 팀 내 넘버 2. 나이가? 제일 나이 많은 선수가 요리스 골키퍼. 요리스 골키퍼 다음에 손흥민과 동갑내기 선수들이 저기 루카스 모우라, 그다음에 도어티, 측면 수비수 도어티, 그리고 손흥민 둘 다 셋 다 92년생이거든요. 그게 이제 넘버 2일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젊어졌네. 확 젊어졌네. 그렇죠. 그러게요.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이젠 팀에서 거의 최고참급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청이네요 이제. 봤더니 진짜 요리스밖에 없더라고요 위에. 그래서 세대 교체라는 게 왜 토트넘의 최고참은 해리케인 같을까 항상. 저도 느낌이. 놀라운 해리케인이 건, 최고참인 왠지 줄 마청 알았어요. 같아 이게 해리케인. 해리케인이 손흥민보다 한 살 어리다는 거. 손흥민이 또 워낙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리네 케인. 그래서 세대 교체라는 게 그런 녀석. 그런 식으로 동생이에요, 동생. 나이 많은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수비수 알더베이러트, 그다음에 골키퍼 백업이었던 조하트, 또 뭐, 그러네요. 최근 한 2년 사이 네. 베테랑들이 2년 사이에 좀 많이 베테랑들이 많이 나갔네. 라멜라도 나가고 시소코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내보내면서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은 20대 초반에 유망주들을 워낙 많이 영입했어요. 세대 교체가 최근에 중요하네. 가장 그 바르셀로나에서 자연스럽게 또 돼야 되는 갖고 건데 왔지 않나요? 또 세대 교체를 인위적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들도 많죠. 많으니까. 네. 강제로 거의 뭐 반강제로 약간 베테랑 선수 은퇴시키고 뭐 맞아. 이랬다가 팀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 뭐 야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방금 네, 아까 뭐 바르셀로나에도 한 선수를 데리고 이적 시장 마감일에 딱 극적으로 이제 데려온 선수가 바르셀로나 출신의 그 오른 측면 수비수예요. 에메르송이라고 에메르스 로얄이라는 선수인데 바르셀로나에서 올 시즌에는 그 바르셀로나 입단한 이후로 계속 임대 다니던 선수예요. 딴 데로 브라질 대표팀에도 포함됐었던 선수인데 임차인을 영입했구나. 그렇죠. 유망주인데 올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개막 후 경기 뛰어왔어요. 뛰어왔던 선수를 지금 영입했고 이 선수가 오른 측면 수비수에다가 최고의 영입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3경기 연속 무실점하고 있지만 토트넘의 제일 약점은 중앙 수비거든요. 현재 제가 봐도 중앙 수비수 지금 로메로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세리에 A 아탈란타에서 뛰어던 선수인데 세리에 A 올해 수비수를 탄 선수예요. 오. 바르셀로나도 노렸던 선수인데 이걸 이 선수를 토트넘이 데려왔어요. 거액을 주고 더 데려왔는데 좋아지겠는데요? 지금 그 선수 들어오면은 진짜 거기다가 오른쪽 측면 수비까지 이렇게 보강했고 토트넘 수비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클린시트를 더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득점만 조금 더 욕심내서 득점만 조금 더 터지면 좋겠어요. 네, 케인이나 손흥민이나 둘 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에 되게 보강 잘했어요. 골키퍼 한 명 보강했지, 오른 측면 수비수, 중앙 수비수, 그다음에 미드필더 한 명, 뭐 미드필더 사르란 선수인데 이 선수는 임대 보내긴 했지만 거기다가 지금 윙어 힐이란 선수 있는데 20살짜리예요. 이 선수가 가오리다. 이 선수가 누구 대신 들어온 거냐면 라멜라에다가 돈을 얹혀서 보내서 이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 선수가 20살짜리인데 가치가 있는 선수. 드리블러예요. 드리블 엄청 잘하는 윙어인데 이 선수는 약간 초신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이제 포텐셜이 많이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 가끔 보면 알 거예요. 머리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지? 어린 선수 딱 티나게 머리 앞에 덮어가지고 나오는 질풍노도의 시기 때 한 번씩 다 하는 그 초사이언 같은 머리. 그런 머리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포지션별로 영입을 되게 잘했다. 토트넘이 은근히 고루고루 기대된다. 네. 지난 시즌도 기대 많이 했다가 끝에서 고꾸라졌기 때문에 하긴 지난 시즌도 초반에 엄청 잘했잖아요. 리그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초반뿐만 아니라 10경기까지 그렇죠. 했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갔습니다. 네. 또 이강인 선수도 이적을 했고요. 네, 드디어. 또 제목을 봅시다. 2명의 신이 움직인 올여름 해외파도 움직였다. 2명의 신은 호날두와 메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번 여름 이적 시장만큼 재밌었던 이적 시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호날두, 메시도 그렇지만 여기 뭐 황희찬, 이강인도 움직였고 그리고 뭐 이재성 선수도 움직였고 그냥.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결국엔 움직인 거니까. 그 2명의 신과 무슨 관계가 무슨 있다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러면서 호날두, 메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제목이 늑대 탈을 쓴 황소 황희찬 판다이크 내가 왔다. 올드하다.
내가 왔다 이게 너무 올드하잖아. 이거 강두기 멘트인데요.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스토브리그 아주 강두기 보니까 멘트. 지금. 자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하면서 또 그러니까 맨유와 홈 경기 앞두고 또 깜짝 입단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팬들한테 소개도 아주 극적으로 구단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준 것 같은 바람처럼 이게 더 올드한 야인 시대가 바람처럼 깜짝 입단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도 기대가 되고 황희찬 선수도 뭐 축구 선수라면 가장 가고 싶은 리그가 프리미어리그 아니겠어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도 라이프치히에서 이렇게 메뚜기로 깍두기로 사느니 네. 황희찬 그 울버햄튼에서 늑대의 탈을 쓰겠다. 라이프치히도 황소네. 라이프치히가 원조 황소죠. 황소에서 늑대가 된 거죠. 그렇죠. 늑대 군단으로 간 거니까요. 그렇죠. 그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하고 링크는 지난 시즌에도 계속되어 있었어요. 지난 시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나겔스만 감독 시절에 많이 경기 출전하지 못할 때 이적을 요청했었죠. 황희찬 선수가 그 당시 링크돼 있던 팀이기도 한데 당시 잔류를 결정하고 올 시즌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미넨으로 네. 가고 나서 새로운 감독이 예전 잘츠부르크 시절 감독이었어요. 음. 황희찬 선수를 워낙 잘 알고 활용법을 잘 알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잔류를 결정했어요. 이적을 안 하고 처음에는. 그런데 시즌 개막하고 계속 보는데 황희찬 선수는 계속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거기다 황희찬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측면에 나가는 걸 좀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측면이 본인은 중앙을 약간 선호해. 근데 저기 라이프시에서 계속 감독이 바뀌고도 본인이 조금 최적 포지션에 못 쓰고 출전 기회도 못 잡다 보니까 이적을 이렇게 추진했고 울버햄튼은 극적으로 이렇게 가게 된 상황이죠. 근데 울버햄튼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물론 1년 후 잘하면은 완전 이적 조항이 있죠. 200억 정도의 이적료가 발생하는데 임대생에게 이 정도의 깜짝 입단식을 해준다는 건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좀. 근데 임대생인데 이렇게 해주는 건 그니까. 또 이례적이긴 하네요. 들고 보니까. 이적료도 꽤 돼요. 완전 이적 옵션이 1,500만 유로면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황희찬에게 왜 기대를 갖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울버햄튼의 올 시즌 상황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아스날과 유이하게 리그에서 아직 3경기 득점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확실히 토트넘이랑 붙는 거 보니까 골 결정력이 진짜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처참하더라고요. 토트넘 그렇고 맨유전도 그랬죠. 토트넘 경기도 울버햄튼이 잘했고 맨유 경기는 제가 황희찬 선수 그 나온 것 때문에 오랜만에 울버햄튼 경기하면 맨유 경기를 좀 라이브로 봤는데 트라우레 선수가 완전 그냥 헤집어놨어요. 맨유 수비를. 문제는 트라우레 아시죠? 트라우레 알아요, 근육질. 황소. 네. 황소 2마리 됐구나. 그렇죠. 둘이 한번 맞붙는 거 보고 싶다. 청도소 싸움처럼. 트라우레 선수가 정말 사이드를 해집고 다니면서 크로스 잘 올리고 키패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선수의 문제점은 골 결정력. 마무리가 안 돼요. 역시 같은 마무리가 분들이 한 명씩 문 앞까지는 잘 가는데 못 열어. 못 넣는 거. 이 선수가 지금 다들 워낙 요새 유명해졌으니까 유명한 게 근육질 되면서 많이 유명해졌죠. 그렇죠. 예전에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얼마나 때는 근육질이지? 호리호리했죠. 호리호리했던 선수인데 빠르고. 그렇죠. 근데 이 선수 지금 다 옆에서 몸싸움하면 다 튕겨나가요. 지난번에 탄강가랑 붙었을 때도 막 밀려나가. 탄강가도 피지컬 한 피지컬 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웨이트를 안 한다면서요. 그걸 알면 더 웨이트를 안 하는데 충격적이에요. 웨이트를 안 하는데 완전 근육질인 타고난 약간 개그맨 몸이라는. 이승윤 씨 등발에 보는 네. 듯한. 근데 이 선수가 한 시즌 최다골이 5골밖에 안 나. 굉장히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도 워낙 유명했잖아요. 트라우레 선수 그렇죠. 잘한다. 지난 시즌에 2골 넣었습니다. 아. 문제는 울버햄튼은 최전방 공격수 히메네스라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큰 부상 당했었죠. 2개 골절이랑 큰 부상 당하고 올 시즌에 복귀를 했는데 아직 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트라우레 찾아본 거예요. 네. 팔뚝이 정말 마동석 같아. 웨이트를 안 한다는. 미식 축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육상 단거리 선수 몸매죠. 딱. 적성. 미식 축구 하셔야 될 것 같은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희찬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울버햄튼 감독은 큰 거죠. 그래서 트라우레와 함께 휘저으면 볼만하겠네요. 근데 황희찬 선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 결정력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긴 한데. 많죠. 꽤 있죠. 많죠.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울버햄튼의 전력을 분석한 그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있는데 거기에 각 팀별로 그 수학 분석을 해놔요. 그 중에 이제 약점을 보면은 이 팀은 골 결정력이 가장 약점이다라고 나오는데
황희찬 선수도 골 결정력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에요. 참, 근데 황희찬 선수는 슛발이 되게 좋거든요. 슛발은 좋죠. 굉장히 좋은데 골 결정력이 안 결정력이. 따라주는 그렇죠. 거 보면 그래서 조금. 트라오레랑 약간 같은 유형인데 약간 그런 의문이 들긴 하죠. 근데 좀 기회를 많이 주고 이제 자꾸 만들다 보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스타일일 것 맞아요. 같아요. 확실하게 그때 짤즈부르크에 있을 때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다 그쵸. 보니까 골 그쵸. 많이 넣고 또 워낙 그때 당시에 홀란드 선수랑 합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홀란드. 밑에 또 미나미노가 잘 받쳐주고 음. 그때 한번 전성기 좀 황금기를 좀 되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손흥민과 맞대결은 카라바오컵에서 이번 달이죠. 이제 이번 달 네. 20일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또 컵 대회고 하기 때문에. 우호라. 그래서 확실히 황희찬 선수는 조금 이런 관전 포인트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또 영입 소식이 알려졌을 때 잉글랜드 팬들한테는 그 반다이크랑 맞붙었을 때 그 인생 짤 있잖아요. 반다이크. 챔피언스 리그. 울버햄튼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거예요. 딱 그 장면 네. 보고 한 거예요. 네. 워낙 그때 장난이 반다이크는 진짜 신계에 가까운 저 아. 혼자서 뭐 몇 명 이상의 수비를 해주는 그런 선수였는데 황희찬이 이걸 쓸어버려 버렸으니까 뭐라고요? 그때 당시에 쓸어버려 버렸으니까 예전에도 한번 버렸어요. 벌벌 떨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반다이크가 그 시즌에 1대1로 유일하게 재침을 당한 선수가 황희찬이다. 아, 유일하게. 반다이크 황유희.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드디어 발렌시아를 탈출했습니다. 네. 10년 만이네요. 이 정도 영혼. 10살 때 갔던 팀인데 이제 20살에 마요르카로 이적을 했습니다. 마요르카에는 이제 또 구보 선수가 있는 팀이어서 또 한일 공격 콤비가 탄생을 할 것 같고 또 기성용 선수도 있었던 팀이고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팀입니다. 그렇죠. 기성용 선수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즌에 뛰다가 이제 서울로 복귀를 했고 구보 선수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쯤에 뛰다가 팀이 강등되고 그래서 다른 팀에 임대 갔다가 원래 소속은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 시즌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이강인 선수 얘기할 게 워낙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중요한 거. 이강인 선수 잘 갔다. 아, 이강인 선수는 또 메시처럼 영상을 소개했었죠. 네. 구단에서 그렇게 이제 약간 재밌게 위트 있게 하더라고요. 마지막 메시도 마지막에 이제 얼굴 등장하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등장하는데 물론 귀여워. 드론을 떨어뜨려서 그거를 주워서 이제 셀카 찍는 걸로 네, 귀여워.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메시는 아니었네 이런 그 위트 있는 멘트를 남기긴 했더라고요. 귀여워. 근데 이강인 선수의 이 이적 과정이 웃긴 게 이강인 선수의 그 바이아웃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000억.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넘죠. 아 맞아, 엄청 못 1,000억 봤던 걸로 넘죠. 기억해요. 근데 이 정도를 한 푼도 못 받고 보냈으니 바보죠 그러니까요. 발렌시아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발렌시아가 이적료를 8천만 유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산하면 1,100억 좀 넘는데 그 금액을 설정해 놨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가장 큰 의미는 절대 팔지 않겠다. 안 보낸다. 두 가지 의미라는 게 절대 팔지 않겠다. 아니면은 진짜 음바페급으로 성장해서 이 가격이 들어오면 팔 수는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둘 다 지금 못한 상황인 거죠.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이 선수를 갑자기 발렌시아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스페인 리그는 비유럽 선수 답을 기대한 건 아니겠지. 왜요? 비유럽 선수 3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 누가 들어갔구나. 네, 그렇죠. 현재 이강인 선수까지 이제 3명이 있던 상태에서 이제 브라질 선수 1명을 영입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등록 명단에서 빼는데 등록 명단에서 빼면은 스페인 리그 규정에 따라서 이 선수를 아예 그냥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근데 의문이 가는 게 이거를 좀 며칠만 더 기다렸으면은 마요르카하고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적료를 받지 않더라도 세론 조항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세론 조항이 뭐냐면은 이 선수가 마요르카로 가서 마요르카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몇 퍼센트를 발렌시아가 받는 그런 조항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요르카 가는 건 맞아. 며칠 전부터 이미 다 보도가 된 상황이고 맞는데 세론 조항 때문에 계속 좀 밀어주고 있다가 발렌시아가 갑자기 빨리 다른 그 선수를 영입해서 경기에 쓰고 싶으니까 이 선수를 등록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그냥 아웃이 된 거죠. 마요르카는 한마디로 요새 말로 줍줍. 줍줍. 잘 주었다. 줍줍이죠 완전히. 처음에 세론 조항을 몇 퍼센트 할까, 10% 할까, 20% 할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다가 발렌시아가 뻘짓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니네 줄 필요 없잖아. 자유계약으로 그냥 영입을 해버린 거죠. 이적료 한 푼 안 쓰고. 발렌시아 머리 잘 못 쓰네요. 근데 발렌시아가 지금 스페인 발을 잘 언론에서도 발렌시아를 엄청 많이 지금 뭐 질타라는 느낌보다는 좀 비꼬고 있는 게 많은데 피터림 구단주가 워낙 운영을 지금 잘 되게 애매하게 하고 있어요. 감독도 자주 바꾸고 유망주들을 많이 유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망주들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뭐 파레오 선수 나가고 코클링 선수 나갔고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 이전에 나갔던 최고 유망주였던 저기 페란 토레스 맨시티라는 선수 있죠. 이 선수들을 다 지금 페란 토레스는 조금 돈 받았지만 다 헐값에 보냈어요. 거기다가 이강인까지 지금 돈도 못 받고 팀의 유망주를 보내니까 발렌시아 팬들도 화나고 스페인 언론도 바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 왜 그랬을까? 뭐 우리야 뭐. 저 이강인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땡큐죠. 워낙 경기에 뛰고 싶어했던 욕심이 컸던 선수인데 그 마요르카에서는 좀 주전 경쟁에 좀 희망이 있을까요? 네, 연관된 얘기인데 FA로 풀리면서 이전에 영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팀들이 마지막 순간에 영입 의사를 막 밝힙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FA로 FA니까 풀었으니까. 공짜니까. 그게 막 엄청 믿져야 본전인데. 진짜 들리는 것만 5-6개 팀들 막 네덜란드 리그부터 뭐 포르투갈 여러 군데 다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 중에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고른 거, 이 얘기를 지금 연장선상 얘기인데 마요르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스페인 리그 잔류를 원했어요. 이강인 선수는 언어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생활한 공간, 새로운 리그 가서 적응하려면은 지금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 나이인데 새로 적응하려면 또 시간도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하니까. 테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스페인 잔류를 원했고 마요르카 팀이 감독이 장기 플랜을 이강인 선수에게 좀 설명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팀 특징이 뭐냐면 약간 역습 축구를 많이 해요. 팀이 강한 팀은 아니에요. 원래 패스가 승격팀이거든요.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역습을 많이 하려다 보면은 중앙에서 창조적인 패스, 롱패스 뿌려줄 선수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유형의 선수가 많이 없어요. 딱이네. 그렇죠. 강인이네. 거기다가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에서 4-4-2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쓰던가 아니면 측면 윙으로 썼는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원하는 스타일의 아니. 옷이 아니다. 공격형 미드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감독이 그 정도 약속을 다 한 거예요. 아. 너의 역할은 딱 요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장기 플레이라든가 팀에 필요한 주전 경쟁 구도 이런 거 다 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최종 마요르카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마요르카는 참 잘 뺏겼으면 좋겠다. 정말 발렌시아하고 너무 대비되는 행보를 했군요. 경기 좀 많이 뛰었으면 네, 좋겠어요. 많이 뛰었으면 워낙 좋겠어. 그런 바람이 오랫동안 있었고 이번에 대표팀 명단에도 못 든 게 결국에는 그런 실전 감각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뛰면서 진짜 꽃을 펴야 되는 시기인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 팀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워낙 잘 알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마요르카가 3부 리그에 2-3년 전에 3부 리그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2군에 있을 때인데 그 팀이 3부 리그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맞대결도 해보고 이 선수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잘 아는 팀이죠 마요르카가. 구보랑 같이 뛸 가능성도 있나요? 이렇게 그 동시에 명단에 워낙 두 선수 공통점이 많아서 같이 물론 뛸 플레이 가능성이 스타일은 좀 굉장히 다르긴 많죠. 하는데 그렇죠. 구보가 이제 오른쪽 윙어로 많이 뛰는데 올 시즌에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마요르카 선수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구보가 그 두 개 자리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은 구보는 측면에 좀 많이 고정이 되고 그럼 둘이 같이 이제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 미나미노 황희찬에 이은 이 구보와 이강인의 조합도 그러게요. 구보는 이제 계속 구보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네. 이강인이 찔러주면 이제 또 강인하게? 역습이 되는 거죠. 구보보단 좀 뛰어야겠죠. 찔러주면. 한 10보? 발렌시아는 바보. 바보. 자,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떠날 듯하더니 결국 또 다시 또 그러니까요. 바뀌었어요? 일단 남게 됐습니다. 났어요? 예, 오늘 결정됐다고 아 그래요? 봐야죠. 지금 이 시간이면 아직 시간은 안 됐나요? 아니 유럽 5대 리그 이적 시장은 끝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31일 날 끝나요. 근데 리그마다 뭐 끝나는 시간은 좀 달라요. 그 뭐 터키나 러시아 리그 이런 데로 터키, 러시아, 포르투갈 이런 데 좀 남아 있죠. 그러면은 뭐 9월 7일, 9월 8일, 9월 며칠까지 22일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르도 같은 경우는 황의조 선수를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적료를 꽤 높게 책정해서 네. 그렇죠. 빅리그 아니면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이적료를 높게 책정한 게 구단 재정난에 시달리는 걸 조금 청산해야 돼서 높게 책정한 게 해서 지금 다른 팀들하고 합의가 된 게 1,200, 1,300, 1,400만 유로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던 팀이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이었어요. 그 팀에 1,200만 유로였나? 그렇게 해서
황의조 선수도 오케이, 보르도도 오케이 한 상황. 문제는 근데 스포르팅 리스본의 그 1200만 플러스 선수 한 명이었어요. 그 선수가 공격하는 반대를 했죠. 그 선수가 반대를 한 거야. 어쨌든 그 함께 보내주겠다는 그 선수가 거부를 하면서 무산이 된 거죠. 그 선수 안 간다고? 네, 그 선수가 그러니까 안 간다고. 스포르팅 리스본이 보르도한테 1200만 유로에다가 선수 한 명을 껴서 이렇게 황의조랑 트레이 바꾸는 거죠. 근데 황의조도 보르도도 팀도 오케이 했는데 그 나머지 한 명 낀 선수가 안 가겠다 보르도. 그렇게 해서 계약이 무산됐죠. 그럼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럼. 왜냐하면 나머지 한 팀이 있었는데 거기는 러시아 팀이었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좀 더 금액이 한 낮추려고? 1300, 1400까지 갈 팀이었거든요. 그 팀에서 그 팀이 잠깐만요. 이름이 디나모 모스크바였는데 이게 이제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그렇게 오케이를 해서 양 팀 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러시아 리그는 가지 않겠다. 황의조 선수가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워낙 그런 챔피언스리그급의 그렇죠. 러시아 원했던 것 리그는 같거든요. 좀 일단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간다는 의미 자체도 그렇죠. 빅리그에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고 싶지 않겠죠. 포르투갈은 빅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러시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거기다가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은 포르투갈 최고 명문 팀입니다. 이 아, 팀 그쵸. 출신 누구 있는지 뭐 아실 거예요. 호날두가 호날두. 스포팅. 예. 현재 맨유가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음.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다가 지금 예전 잊혀진 인물이지만 나니. 난이 추억의 인물이다. 와 오랜만. 나니 호날두 너니 따라하던 난이. 너니. 포르투갈 리그가 지금 그리고 많이 상승세인 게 프랑스 리그가 유럽 5대 리그에 껴있지만 유럽 리그 랭킹 상에서 프랑스 리그보다 지금 포르투갈이 하나 앞서고 나와요. 유로파 같은 데서는 네. 포르투갈 그 스포르팅 리스본이나 뭐 벤피카 이런 팀이 엄청 하긴 강하잖아요. 잘하죠. 아니 스포르팅 리스본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한 팀입니다. 진짜 여러모로 아쉽네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가고 포르투갈 가고. 리그 스포팅 리스본이면 오케이를 했던 거죠. 챔피언스 리그도 갈 수 음. 있고 하니까. 황의조 네. 선수가 애초에 프랑스에 갈 때도 진짜 뭐 유럽에 대한 꿈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간 건데 거기서 이제 좀 러시아로 가는 거는 아무튼 지금 아쉽네요. 시즌 초반 황의조 선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지 아직 골 소식이 없고 네. 팀도 보르도도- 계속 지고 있고 네. 경기력이 되게 안 좋다고 음.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은 100% 잔류다라는 말은 못하는 상황. 아직은 가능성은 유럽- 있는 그렇죠. 상황. 가능성이 그리고 있는 상황. 보르도는 계속 팔려고 하는 상황. 그렇죠.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황의조, 황희찬, 손흥민 선수는 벤투호에 합류를 해서 네, 국내로 카타르 왔죠. 월드컵 최종 예선 2연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이죠. 네. 내일 이라크전 그리고 다음 주에 레바논전 이렇게 있는데 빗속에서 훈련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진 하나 하나가 다 화보 화보 같더라고요. 같아. 그 비가 오니까 멋있어.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와서 아니 너무 잘 찍었어. 운치 있던데요. 네. 약간 더 뭔가 음. 카리스마 있어. 비장해진. 비장해진 근데 느낌. 벤투는 왜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었을까요? 벤툰 감독은 못 봤어요. 벤투 눈에 감독은 들어오지가 않았어. 우비도 아니고 약간 좀 두꺼운 점퍼에다가 굉장히 옷을 후드 모자까지 겨울옷처럼 쓰고, 모자까지 쓰고 그러니까 많이 날씨가 많이 후드 추워지긴 모자 했어요. 추위를 많이 타시나 보다. 약간 그 이렇게 산악인 같은 느낌. 그래요? 아니 어제 가야지. 그렇게 비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기자들이 파주에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협회에서 찍어준 영상만 보고 사진만 보고 아는 상황인데 야, 대충 짧게 했겠구나 싶었는데 어제 정상 훈련 다 소화했다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요. 비 오는 그러네. 것도. 패딩 입으셨네. 워낙 또 급하니까 지금 해외파들 소집해서 음. 실질적으로 그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네. 그렇죠. 손흥민 해외파들은 뭐 하루 훈련하고 지금 이라크전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선수가 어제 같은 비행기로 들어왔는데 오후에 왔죠. 파주에 들어온 시점이 대표팀 훈련이 끝날 때쯤 들어왔대요. 그래서 훈련을 아예 빗속에서 못 훈련한다더라. 좀 늦게 가자. 좀만 늦게 들어가자. 그럼 사람도 체력도 안 되는데 쌓고 하지 마. 차가 막히는데요. 교양도 쌓고 그래서 실력도 실질적으로 쌓아야 하지만 오늘 공식 훈련 좋은 잠부터 그 훈련 쌓아야죠. 하고 내일 경기를 뛰게 되는 거죠. 좀 컨디션 입국하자마자 이틀 만에 경기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 세 명에다가 좀 더 늦게 들어온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는 더 늦게 들어왔어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보다. 주전급 선수들이 되게 좀 많이 늦게 왔구나. 이라크전 물론 이라크보단 당연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수이기 때문에 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이라크 첫 경기,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또 이라크 감독이 아드보카트라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아드보카트 혹시 기억해요? 저는 기억나죠. 네, 아동복 감독님.
아동복 감독님. 그때 애칭이 아니었나요? 아드보카트 아동복이라 그랬었나? 처음 듣는데. 아동복이라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뽕피디고요. 허던부에 주바펜 이어서 모르겠죠. 아동복. 잘. 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감독이었고 2006년이면 주바페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었을 아. 것 같아요. 네. 그럼 알만도 한데. 네, 초등학교 음. 5학년. 음. 저 나름 강렬했던 짧고 굵게 독일 월드컵 1차전에서 우리가 토고한테 원정 2대1 월드컵 승리. 첫 승. 그렇죠. 네,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욕을 좀 먹었죠. 막판에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승리를 위해서 잠그는 바람에 우리가 프리킥 공격에서 돌리고. 공격을 하지 않고 돌렸어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욕을 먹고 결국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우리가 골득실 차로 16강에 못 갔던 것 같은데 1승 네, 1무. 1승 1승 1무 1패 프랑스하고 음. 비겼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랑 비기고 프랑스하고 스위스에 비겼어요. 졌죠. 예, 스위스에 스위스에. 2대 0으로 지면서 아마 골득실 때문에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토고전이 더 아쉬웠던 좀 더 몰아붙였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특히 그래도 뭐 아드보카 몇 안 되는 이제 웃으면서 대표팀을 떠난 대표팀 지휘봉을 놓은 감독이지 않을까. 뭐 짧게 뭐 딱 메인 디시만 먹고 갔죠. 식당에서 따지면 월드컵 직전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네, 8, 9개월 하고 그래서 이제 개막전부터 조원희 선수의 3쿠션 그 그렇죠. 데뷔골로 또 화제가 됐었고 저는 아드보카트 감독 시절 축구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아드보카트 감독이 했던 얘기는 아직도 그 생생한데 명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명장은 약간의 실력과 약간의 운과 약간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 그러니까 실력 보통 명장이라고 하면 뭐 지략가냐 용장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장이냐 뭐 덕장이냐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뭐 실력만 갖고도 안 되고 운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용기만 있어도 안 되는 약간 그런 식의 말인 거죠.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감독인데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쵸. 뭐 네. 꽤 15년 전 이야기가 돼버렸으니까요. 또 거기다가- 아드보카트 감독을 선임하기 전까지 우리 2002년에서 그 사이가 그야말로 약간 좌충우돌이었거든요. 암흑기였죠. 막 후엘류에 막 봄프레레. 그랬기 때문에 알겠다. 아무튼 이라크전은 첫 단추를 꿰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 황희찬 이 선수들이 이제 입국하자마자 뛰어야 되는 경기여서 저는 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그 정우영 선수가 벤투 체제에서는 정우영. 북박이 3선이었잖아요. 오다가 지금 돌아간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진 지금 않고 지금 격리돼 있죠. 격리돼 격리된 있죠. 거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격리만 하고 돌아가게 생겼죠 지금. 돌아가게 그렇죠. 됐죠. 확실히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제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이 어떻게 보면 장기 레이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만약에 진짜 더 뭐 다른 팀의 선수도 그렇고 우리 선수도 그렇고 주축 선수가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이 정우영 선수를 대체할 만한 또 자원이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저 어디서 봤는데 그 비행기 내에서 실내 감염이 제일 적대요 확률이. 기압 이불 기압도 기압이고 일단 환풍 시스템이 아래에 있는 공기를 위로 빼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실내를 가면은 에어컨이 이렇게 위에 네. 옆으로 퍼지잖아요. 네. 에어컨 바람이. 근데 비행기에서는 그 위로 간대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적대요. 날려버리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지금 비행기에서 집단 감염된 건 거의 못 들어봤죠. 네. 네. 근데 그러네요. 네.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우영 선수. 백신도 맞았어요. 이게 이제 운이 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요 확진자가 그냥 같이 탔을 탔을 뿐이죠.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백신을 PCR 검사 같은 맞았는데 거에서 안 뭐 걸리면 그런 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 또 다른가? 아니, 밀접 접촉자는 2주 격리를 밀접. 같은 비행기 탔더라도 밀접 접촉이 아니면은 그냥 상관없이 그럼 밀접 접촉인 밀접 거죠. 밀접 정우영. 접촉자예요? 접촉으로 그렇게 된 거죠. 단순한 동승객이 아니라 예, 제가 그 2주 격리된 거는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맞아요. 아는 그거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도쿄를 얼마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음.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가격리 되는 건 무조건 밀접 접촉자 맞아. 제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혹시 여기 이 비행기 탄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정우영 선수 이제 대체로 주세종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오랜만에 주세종 선수도 이제 일본 가서 다시 돌아오는 벤투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라크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물론 첫 경기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해외파 주요 핵심 선수들이 짧게밖에 훈련 안 했다 이런 불안감도 있지만 이라크가 제 생각에는 이란 다음으로 가장 복병이에요. 우리 상대 떨어뜨릴 뻔했잖아 이란을 같은 조 아니었나요? 2차 예선에서 이란이 1위, 이라크가 2위였는데 네. 이란을 2대1로 이긴 팀이에요. 이라크. 맞아요. 아, 맞아. 그래서 이란이 마지막에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경기에서. 네. 그리고 이라크가 지금 그 2차 예선까지 이끌었던 감독이 나가고 지금 아드보카트가 들어왔는데 아드보카트 감독을 선임하면서 상당히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그 이라크에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이번 최종 예선 앞두고 유럽에서 거의 20일 넘게 전지훈련을 하고 와요. 이 팀이 네, 지금 이 팀이. 와, 20일 되게 동안. 많이 와. 맞춰봤겠네요. 우리와 반대로 이 팀은 지금 스페인과 터키, 스페인에서 열흘, 터키에서 열흘, 아예 팀 지금 스쿼드 모아가지고 거기 전지훈련하고 2차례 연습 경기 치르고 지금 한국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발도 한 번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당시 그 2006년 생각을 해보면은 아드보카트 감독이 그런 뭔가 그 경쟁, 선수들의 투쟁심을 이끌어서 이 단기간에 이 팀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또 그 재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이 팀에서도 당장 이제 내년 월드컵을 바라보고 이제 가는 팀인데 선수들의 이 투쟁심도 제 기억에 올라가지 아드보카트 않았을까. 감독의 특징은 이제 공격 축구라고 그때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토탈 사커죠 기본적인 거는 토탈 네. 사커인데 제일 중요시했던 게 선수들의 간격을 되게 중요시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간격. 선수 그러니까 1, 2, 3선의 간격, 그다음에 좌우의 간격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탈 사커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어디에 공이 가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한테 달려들 수 있는 약간 그런 압박 축구 그런 거를 굉장히 능하게 구사를 했고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렇게 그 앞으로 나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벤치에서 맞추라고 줄 맞추라고 오하이어를 맞춰라. 앞으로 나란이라는 말 굉장히 그리고 스타일도 오랜만에 약간 들어봐. 장군 같은 느낌 약간 별명이 장군이었죠. 제너럴이었죠. 네 맞아요. 별명이 제너럴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그래서 단기간에 좀 확 약간 달라진 느낌은 그때 들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팀을 또 20일 동안 더 긴장되네. 전지훈련을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네. 쫄면 안 되는데. 첫 상대부터 우리가 빡빡하네. 쫄지 말고 쏴.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축구 대충 쏴. 쫄지 말고. 중동의 침대 축구를 많이 걱정하는데 그나마 이라크가 침대 축구를 가장 안 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아, 거기다가 아드보카트 감독이 왔으니까 더 안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더 하지 않을까? 이게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하의 기적이 이라크 덕분이었잖아요 그때. 그죠? 94년 도하의 미국 기적. 월드컵 때. 쫄지 말고 차. 최종 예선과 이라크는 이제 도하의 기적으로 많이 그렇죠. 기억이 되는데 최종 예선에서 같은 조에서 이렇게 만난 기억이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잘하겠지. 참고로 하나 스탯 찾아온 건 85년 이후로 우리가 10경기 치렀는데 한 번도 진 적은 없어요. 맞아요. 이기긴 이겼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압도하면서 이긴 경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 항상 맞대결이 17년인가 그렇던데 그때도 0대0 무승부였어요. 음. 그 당시에 뭐 손흥민, 그다음에 황희찬, 이재성 이런 선수들 다 있었고요. 네. 항상 뭐 중동 팀들은 우리가 어려웠지. 압도적으로 않아가지고. 이긴 경기가 많지는 않죠. 아, 뭐 네. 국내에서 할 때는 뭐 레바논 같은 팀들은 꽤 큰 점수를 이기긴 했었는데 아무튼 국내에서 펼쳐지는 2연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경기를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바페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네, 못 가죠?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제발 무관중 좀. 점이 무관중 좀 풀어주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또 할 얘기 있나요? 아, 수원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참겠습니다. 참말이죠. 자,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이제 두 경기를 다 끝내고 레바논전까지 2차전, 1, 2차전 다 저희가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려. 다음 주 어떻게 다희 PD하고 둘이 하라 그럴까요? 리뷰? 두 경기 딱 안 있는데 돼.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